인류 역사에서 항상 전쟁과 폭력이 있어 왔죠. 그 폭력의 문제를 어느 쪽은 피해자고 어느 쪽은 가해자라고 이분법으로 나누기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니까. 이곳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지난 수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고 2021년 현재 신흥 경제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평화로운 풍경 아래에는 냉혹한 전쟁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 전쟁. 이념의 대립, 그리고 강대국들의 개입으로 벌어진 전쟁입니다. 한국 역사에서도 베트남 전쟁이라는 사건은 중대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광복을 맞이한 한국이 처음으로 외국에 군대를 파병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이 경제 발전을 달성할 토대가 되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50여 년 전 저 멀리 베트남 땅에서 벌어진 전쟁을 한국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어떤 기억을 되새길 수 있을까요? 베트남 전쟁의 흔적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서울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은 국군의 역사, 그리고 6.25 전쟁의 흔적들을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그 중에서 해외 파병의 역사를 다룬 해외 파병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곳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베트남에 가서 싸워야 했을까?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기념관은 답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파병된 한국군. 그러나 한국군이 도착한 곳은 가장 참혹한 전장의 한복판이었습니다. 후방 전선이 아닌 최전방. 우거진 수풀이 가득한 정글 속에서 온갖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배치된 병력은 대한민국의 백마부대, 청룡부대, 그리고 맹호부대. 이들이 맞서 싸워야 했던 적은 민족 해방 전선, 속칭 베트콩이라 불린 무장 집단입니다. 이들은 강력한 화기로 무장한 미군, 그리고 한국군에 대응하여 지하동굴에 잠복하는 전술을 펼쳤습니다. 한국군은 예기치 못한 매복과 기습에 시달렸고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한국군의 싸움은 하루하루 죽음의 위기를 극복해내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모든 정신을 끌어내는 과정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한국군의 지원은 전투 분야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의료지원단, 태권도 교관단 등을 파병했고 생필품과 구호물자를 나누어 주거나 농경지원 사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적군이 민간인 사이에 잠복하는 전술을 구사하였기에 한국군은 남베트남 주민들의 호응과 협력을 얻어내는 방법으로 적의 공격을 예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트남에서 활약한 한국군은 총 34만 6,393명, 그중 12,352명은 부상을 입은 채 돌아왔고 5,099명은 전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눈을 감은 군인들. 전쟁의 기억이 아득히 멀어진 지금까지도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는 곳.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서울 국립현충원 제2묘역에 안장된 전사자는 약 1,000명. 전쟁에 참전한 수많은 병사들, 그리고 주월 한국군 사령관으로서 베트남 전쟁을 지휘한 채명신 장군이 이곳에 함께 안장돼 있습니다.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양민을 보호한다. 이 일념으로 전쟁을 이끈 채명신 장군은
전장에서도 지휘관의 역량을 10분 발휘했으며 현지 대민 지원 사업에도 열성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명신 장군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외교관으로 활동하다 향년 86세 생전의 유언을 받들어 전장에서 희생된 병사들의 곁에 함께 묻혔습니다. 내가 장군이 된 것은 전쟁터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병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나를 국립묘지의 장군 묘역에 묻지 말고 월남에서 전사한 사병들의 묘역에 묻어달라. 현충원은 도심과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을 기리는 기념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참전 군인들은 가족을 위해 혹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 남아있는 또 다른 기억.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전쟁을 겪어야 했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군은 원한과 증오가 서린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베트남의 조용한 시골 마을 비노아, 그리고 관광도시인 다낭과 가까운 하미 마을. 두 마을에는 모두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증언하는 비석이 서 있습니다. 비석이 지목하는 학살의 주도자는 해병대 청룡여단. 비노아 마을의 생존자와 그 가족들은 직접 한국군 증오비라는 비석을 세우고 깊은 분노를 글로 새겼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들의 죽음에 대해 숙연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으며 반대로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과연 민간인이었을까? 아니면 한국군 전우의 목숨을 노리는 적군이었을까? 소위 베트콩이 민간인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치밀하게 숨어들어 한국군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전 군인에게 학살이라는 말은, 전쟁 범죄라는 말은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두 나라의 기억과 생각,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베트남 전쟁의 기억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시는 전문가를 찾아뵀습니다. 예, 이것도 참 할 얘기가 많죠. 이 냉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분법이라는 거예요. 이분법. 전 세계가 딱 두 개로 나뉜 거잖아요. 왜 마을 사람들 죽였나? 알고 보면 위장을 했지 저놈들 다 베트콩, 빨갱이들이다. 겉으로 위장했을 뿐이다.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을 뒤집힌 형태로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도 주장한 거죠. 모든 베트남인은 인민 전사다.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그 마을 어린애가 베트콩일 리도 없고 인민 전사일 리도 없는 거잖아요. 반대의 논리는 그들은 선한 민간인이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유도 없이 죽였다. 한쪽은 극단적으로 베트콩 아닌 인민 전사였다는 생각과 한쪽으로는 아무 생각 없는 그냥 선한 민간인들이었다. 이분법 대립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애매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았지 않았겠어요? 우리 한국전쟁 때도 그랬고요. 인민군이 몰려오면은 인공기 들고, 반대로 이렇게 국군이 밀려오면은 태극기 들고 했을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구분선이 안 그어지고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저놈들은 다 베트콩이야 또는 모두가 선한 민간인이야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을 보는 거죠. 그거는 선악의 문제를 보는 거는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냉전. 서로 다른 두 개의 이념. 철저한 이분법으로 나뉘어 소용돌이 치듯 반목하던 역사는 끝났고 사람들은 평화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만이 아물지 않을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갑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이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은 과연 평화일까요?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 한국군에서 피해를 받았던 분 중에 런 아저씨라고 불리는 피해자 증언도 했었고, 저희가 이제 베트남 지원 사업을 저희 단체에서 이제 해갖고 베트남에 한번 갔을 때 그 인민위원회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지원 사업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우리 왔다 그러니까 런 아저씨가 오셨었어요. 오셨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싸한 거예요. 그쪽 그 인민위원회 사람들이 런 아저씨를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베트남에서도 민간인 낙살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자는 거죠. 우리 전쟁에도 승리했고, 우리 자랑스러운 지금 조국을 만들고 있는데 왜 자꾸 뭐 이렇게 뭐 그것도 뭐 영웅적으로 싸우다 죽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운 나빠서 죽은 사람들 뭐 자꾸 얘기하냐. 한국과 또 경협도 하고 해야 되는데 방해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국가에서는. 그런 거 보면은 과연 누굴 위한 전쟁이었던 건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죽고 고생하고 이런 국가를 위해서 과연 그렇게까지 했던가. 그래서 평화? 물론 뭐 지금 전쟁 없으니까 평화죠. 근데 지금은 좋은 게 좋다, 그냥 평화, 화해 뭐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전쟁의 당사자들에게는 그때의 기억과 상처가 아직 생생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관점에서는 피해자이기에 누구를 가해자라고 해야 할 것인지, 누구에게 사과를 받아야 마땅한 것인지, 어느 누구도 말이 없는 지금 어떻게 해야 침묵을 깨고 말문을 열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과거사 문제를 이렇게 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거. 화해를 한다면 그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죽은 사람들 간의 화해는 불가능한 거죠. 한계가 명확한 것 같아요. 해봤자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상태에서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전쟁이 그럴 텐데 딱 어느 쪽은 피해자고 어느 쪽은 가해자라고 이분법으로 나누기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가해자는 있는 거잖아요. 가장 힘든 게 나 스스로를 가해자로 인정하는 게 힘들거든요.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보면 다 억울하죠. 그래서 누구도 자기를 가해자라고 인정하기 쉽지 않은데, 일단 내가 가해자로 인정하는 것이 출발이고요. 설령 진정성 있게 가해자를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 한마디 듣고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니까 죽은 사람이 돌아올 수도 없는 거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상대방의 상황을 인정하는 것. 그래야지 대화가 성립되죠. 베트남 전쟁으로 불거진 문제를 한국이 깨끗이 청산하지는 못했다지만, 한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베트남이 외교석상에서 문제 삼은 적은 없습니다. 이미 돈독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낸 두 나라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과거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트남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자체를 위해서 오히려 더 저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사회가 좀 성숙하고 인간화되고 민주화되는 거, 그게 저는 더 큰 이득이 아닌가 싶어요. 한 사회가 과거의 불행에 대해서 또는 악행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미래만 보고 간다면 그 사회는 야만 사회죠, 사실은. 야만 사회죠. 아픔과 고통, 우리가 가해한 측면을 직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성찰하는 사회가 결국은 민주사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한 사회가 어느 정도의 이렇게 그 도덕성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가.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 성장에 비해서 지금 도덕성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좀 게을리한 것이 아닌가 저는 싶고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국민적으로 찬성했던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찰하지 못한 사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게 담론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가다운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과연 국가를 위한 충성은 무조건 옳은 것인가.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우리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국가 발전했으면 되는 건가. 만약 그 국가가 추구한 방향이 틀렸다면 역사적 책임은 있는 거죠.
역사적 책임 또는 기억의 의무,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좀 더 그로부터 좋은 교훈을 얻어내야 될 그런 의무는 있는 거죠. 역사적 책임, 역사적 의무. 역사적 책임, 그리고 기억할 의무. 역경을 넘던 시간은 쌓이고 쌓여 역사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언덕 위에 발을 딛는 우리는 세상을 성찰하는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기억은 기록이 되고 기록은 지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걸어갈 우리는 한 번 헤맸던 길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야 합니다.